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엄정한 수사로 신뢰를 얻었다면서도 검찰이 초법적 권력을 누린다며 신뢰와 경고를 동시에 보냈습니다.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무죄의 기업도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5달째 안 잡히는 호주 산불이 온실가스 4억 톤을 배출하며 지구 기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틀 전 폭발한 필리핀 화산엔 더 큰 폭발 징후가 감지됐습니다. 21대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본격적으로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공천관리, 정파 간 합종 연행까지 맞물리면서 치열한 술싸움이 예고됩니다. 법원이 진범 논란을 빚은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이 신빙성 있다는 건데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했다는 윤모 씨 주장대로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 2020년 집권 4년 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100분 동안 진행된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경제 문제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해 답했습니다. 남북간에도 외교란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이고. 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뜨거웠던 질문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초법적인 권한 또는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죠. 네, 검찰을 겨냥해 초법적 권력을 누린다고 비판했지만 윤 총장에 대해선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엄정한 수사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도 말했는데 경고와 신뢰를 동시에 보낸 셈입니다.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겪은 고초에 마음에 큰 빚을 졌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병도 기자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 논란에는 더 구체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법무장관이 검찰 사무를 감독하는 건 당연하다며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제3의 장소로 인사 명단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건 인사 프로세스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초법적인 권한 또는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죠.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억울할지 모르지만 스스로 개혁해달라며 특히 윤 총장이 개혁에 앞장서 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 문제는 재판에 맡기고 이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네, 문 대통령 이 남북 관계에 대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은 최대한 하겠다면서 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이어서 이효용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남북 북미 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남북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겠다로 요약됩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 북미 대화 모두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 북미 정상의 친분 관계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북한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정상 간 친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언급했죠. 이란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여전히 중요한 외교 사안으로 여기고 있고 또 연말 시한을 넘기며 북미 관계 파탄 우려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시간 여유가 많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교착 상태가 오래가면 결국 상황은 후퇴하게 되고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데요. 이런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이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미 대화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또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견이 없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충분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죠. 문 대통령은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고 또 남북 대화를 거부한다는 북한의 메시지도 아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협력 방안으로는 접경적 협력과 개별 관광, 스포츠 교류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남북 관계는 우리의 문제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는데 북한을 향해 호응을 촉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네, 경제 역시 오늘 기자회견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목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급격한 상승 그 이전으로 집값이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나아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의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내리는 큰 방향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거래세와 관련해 불로소득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인하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취등록세는 자치단체 재원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새해 우리 경제는 낙관적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부정적인 지표들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합니다. 1월 초순에 5.3% 증가한 수출, 중동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세인 주식시장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국민들의 체감 경제가 곧바로 좋아지긴 어렵다면서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네, 그럼 청와대 연결해서 오늘 기자회견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이 문 대통령 취임하고 세 번째 신년 기자회견이죠. 분위기 어땠습니까? 약 100분간 기자들은 묻고 대통령은 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질문권을 얻기 위한 경쟁은 올해도 치열했습니다. 이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서둘러 회견장에 속속 도착을 했고 또 한복을 입고 부채까지 든 기자도 있었습니다. 내외신 기자 200여 명 중 총 22명이 질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회견장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임기 후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나라는 질문에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다,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답했을 때였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이 총선 이후에 야당 인사 입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네, 협치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면서 꺼낸 말입니다.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야당 인사를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뜻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체의 국정 철학을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 방향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야당 인사 입각은 그동안 여러 차례 추진했는데 야당이 호응하지 않아서 무산된 거 아닙니까? 다시 꺼낸 배경 뭘까요? 야당도 장관을 배출하면 적어도 그 분야만큼은 협치가 원활해지는 만큼 협치 내각을 통해서 국정 과제를 풀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20대 국회처럼 극한 대립을 반복하면 국정 동력을 살릴 수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고요. 또 준연동제 비례대표자가 도입되는 이번 총선에선 다당제 구도가 예견된다는 점도 고려한 임기 후반부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동시에 국회가 지금 같아선 안 된다 이렇게 야당을 겨냥하는 듯한 언급도 있었죠. 네, 소통과 협치, 통합이 절실한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그런 정치 문화가 달라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한 우선은 제대로 하여튼 일하지 않는 이런 국회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협치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야당 호응이 중요할 텐데 야당은 어떤 평가 내놨습니까? 야권에선 100분간 국회 언론, 국민 탓만 했다. 거짓 국정 홍보쇼라고 혹평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남은 임기 역시 폭정과 실정으로 일관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제 국민이 나서 심판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오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정 총리의 일성, 실질적인 협치로 사회 통합을 이뤄나가겠다였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총리가 오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주문은 협치였습니다. 국회와도 대화 소통하고 또 야당과도 대화 소통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정치, 또 서로 타협해 나가는 정치를 이끄시는데 가장 적임자라고. 문 대통령 스스로 부족한 부분이어서 기대가 크다고도 했는데 정 총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내각의 국무위원들이나 또 많은 공직자들도 함께 힘을 모으면. 취임식 일성은 협치와 사회 통합이었습니다.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와는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 나가겠습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행정부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 살리는 힘은 기업에서 나온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강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물결 속에서 심화된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정 총리는 전임 이낙연 총리, 문 대통령과 함께 오늘 청와대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내일은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단과 각 당 지도부를 예방하면서 협치 각오를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법무부가 어제 저녁 예고도 없이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이는 내용입니다. 중간 간부급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절차를 서두르는 걸로 보이는데 오늘은 행안부와 직제 개편 협의도 시작한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의견을 내기로 한 거 모레까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검이 의견을 내기도 전인 오늘 법무부 검찰과장이 직접 세종시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런 중간 과정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공문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직제 개편 내용을 들고 행안부를 찾아 협의를 시작한 겁니다.
설 연휴 전에 중간 간부 인사를 할 것 같은데 법무부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편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직제 개편이 관심인 게 중간 간부, 특히 이 청와대 관련 수사팀의 인사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네, 행안부 관계자는 예정된 직제 개편에 대해서 개별 검사들의 재배치라기보다는 부서 단위의 기능 조정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부패 수사부가 형사부로 바뀌면 검사 인원수에는 큰 변화 없이 담당 업무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련 수사팀의 경우엔 차장,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급 검사들의 이동 배치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내는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충분한 시간이 될지 의문입니다. 행안부 최종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청와대 관련한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수사는 일단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이 잇따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어제는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불발된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도 검찰과 청와대의 협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검찰개혁법 통과됐고요.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이 직제 개편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데 검찰 안에서 불만은 없습니까? 네, 일단 예정됐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불만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오늘 사표를 내면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김 교수는 이번 수사권 조정에 대해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그리고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냐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미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이 다음 달 9일 미국 LA에서 열립니다. 영광의 수상자에게는 오스카 트로피가 주어지다 보니 오스카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아카데미상은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 그러니까 제작자와 배우, 감독 등 영화 종사자들의 직접 투표로만 선정됩니다. 여기에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지에서 인정받는다는 의미까지 더해져 칸 영화제 등 세계 3대 국제 영화제와 더불어 그 위상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상 작품상과 감독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LA에서 최동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인 할리우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그래서 전 세계 영화인들이 선망하는 꿈의 무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마침내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 오릅니다. 작품상과 감독상, 국제영화상 등 모두 6개 부문 최종 후보입니다. And Parasite, 곽신혜 and 봉준호 producers. 한국 영화 101년 역사, 아카데미상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은 처음입니다. 그것도 6개 부문에서입니다. 설사 수상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한국 영화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긴 셈입니다. 이왕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오스카에서도 어떤 좋은 결과가 온다면 뭐 나름의 또 한국 영화 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의미가 있겠죠. 봉준호 감독은 마틴 스코세이지, 퀸틴 타란티노 등 세계적 거장들과 감독상을 다투게 됐고, 작품상 부문에선 조커와 아이리시맨 등 8개 작품과 경합을 벌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에 이어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거머쥐느냐에 쏠려 있습니다. No foreign language film has ever won a Best Picture before, so of course we thought Roma could do it last year, and then Pete proved us all wrong with Green Book. Bu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Parasite.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러브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은 다음 달 9일 이곳 돌비 극장에서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한층 수상 가능성을 높이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네, 기생충 말고도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한국 영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편 다큐멘터리 부분에 오른 이승준 감독의 부재의 기억인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 기능의 부재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어서 홍서구 기자입니다. And here are the nominees for Best Documentary Short Subject. In the Absence. 영화 부재의 기억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의 비극을 29분 길이로 재구성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사고 현장의 영상과 통화 기록을 중심으로 배가 침몰하던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가판에 있던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니까? 선장은 뭐 알길래? 아이들이 죽어가던 순간 선장이 가장 먼저 탈출하고 있었다는 사실. 거기에는 어떤 부연 설명도 없습니다. 감정을 고조시키는 음향이나 효과는 최대한 배제한 채 시간의 흐름대로 영상과 인터뷰를 구성했습니다. 내부 수색은 정확하게 안 했는데 거의 다 나온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 그러면은 판넬이 다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걸로 봐야 되네요. 예. 100마디의 말보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다큐의 힘은 강했습니다. 세월호의 비극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는 이 감독은 이 영화를 인터넷에 올려 무료로 배포했고 많은 이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2018년 뉴욕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자동으로 아카데미 출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 고통의 근원은 그 당시에 기능하지 않았던 국가, 부재했던 국가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정식 개봉하진 않았지만 해외에서 먼저 주목한 영화 부재의 기억은 최종 선정 투표 전 미국과 LA에서 4차례 정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서구입니다. 네, 호주 산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명과 희귀 동물들의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이 호주뿐만 아니라 전 지구의 기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정훈 기상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거리. 구급대원이 다친 주머니 쥐를 발견해 황급히 데려옵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호주 산불로 10억 마리가 넘는 야생동물이 희생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명피해도 늘어 최소 28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호주 산불이 전 지구 기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나사는 호주 산불로 발생한 연기가 최고 17km 상공까지 치솟아 이미 지구 반바퀴를 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기와 함께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도 4억 톤 넘게 뿜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주에서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의 75%에 달합니다. Fires emit carbon dioxide and obviously they burn up those very forests which are so vital for acting as carbon sinks. 산업 활동이 유발한 온난화 탓에 기후가 고온 건조해지면서 대형 산불이 빈번해지고 산불로 뿜어져 나온 온실가스가 다시 온난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인 우리나라도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배출했던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 유발 물질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가 결국에는 호주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을 유발시키고, 기후학자들은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국내에서도 지난해 강원 산불 같은 대형 산불이나 폭염 등 각종 기상이변이 빈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화산 폭발이 진행 중인 필리핀 탈화산에서 더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필리핀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산 반경 14km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호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화산에서 회색빛 연기 기둥이 끝없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거대한 화산재와 수증기 기둥은 상공 2km까지 치솟았습니다. 폭발을 일으킨 지 사흘째, 탈화산은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꿈틀대고 있습니다. 폭발 이후 발생한 지진만도 200여 차례에 이릅니다. 분화구에는 용암이 분출되고 있고 화산 주변에선 새로운 균열이 속속 관측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더 크고 위험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징후라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Sa ngayon, hindi natin nakitang tumitigil yung activity sa ilalim, patuloy pa rin yung lindol.
Oh my God. 필리핀 재난당국은 화산 경보를 가장 높은 5단계에서 바로 아래 4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산 반경 14km 이내의 지역에 전면 대피령이 내려져 지금까지 3만 명 넘게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두터운 화산재층에 막혀 마을에 고립된 주민들이 아직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부 주민은 대피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No choice kahit mahirap. Kailangan pumunta dito para sa safety ng mga anak. 화산 위험 지역에 45만여 명이 거주한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주민 대피를 서두르는 한편 언제 있을지 모를 추가 폭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제 패스트트랙 법안은 처리됐지만 국회엔 여전히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같이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법안들입니다. 문제는 여야가 총선 준비에 돌입하면서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환호했고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말 그대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당은 붕괴했습니다. 이게 과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 패스트트랙 정국은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국회엔 여전히 15,000개 넘는 법안이 쌓여 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고 법사 이야기도 꼭 통과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눈물로 법안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과거사법과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 보호법, 미세먼지 시즌제 법안 등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남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총선 체제가 가동되기 이전에 민생 법안 숙제를 최대한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야당에게 드립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여진의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절차 모두 무시했고 거수기들의 폭력만 난무하는 동물국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체제에 돌입한 만큼 이후 국회는 개점 유혹 가능성이 큽니다. 남은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인 5월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21대 총선이 9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남은 기간 선거구 획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으로 갔지만 인구수가 변해서 이 선거구를 나누고 붙이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줄이자고 또 자유한국당은 호남 의석을 줄이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총선 체제로 전환한 각 정당들은 출마할 후보를 정합니다. 이번 총선 보수 야권 통합과 안철수 전 의원의 복귀, 또 소수 야당의 합종 연행이 맞물려서 치열한 수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준비는 민주당이 서너 발짝 빠릅니다. 공천 기준 마련과 현역 의원 평가가 모두 끝났고 당 후보를 결정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본격 출범했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천관리입니다. 합리적이고 미래를 책임질 그런 분들을 잘 선정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환경 분야 변호사를 8번째 영입 인사로 소개했고 내일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을 확대하겠다는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하고 경선 없이 후보를 내는 전략 공천 지역을 확정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내일 민주당으로 돌아옵니다. 종로 출마해 수도권 선거를 책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계획 세우기는 어렵고요. 당에서 뭔가 계획을 하지 않겠나요? 자유한국당은 보수 통합이 최우선 선거 전략입니다. 당대당 통합을 논의하는 세보수당과 함께 혁신통합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통합신당의 방향을 모색하고 거리 좁히기에 나섰습니다. 차이를 과장하거나 이익과 감정의 골에 우리를 묻어놓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황교안 대표는 안철수 전 의원에게 공개 러브콜을 보냈지만 오셔서 우리 자유우파의 대통합에 역할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
정치공학적 통합 논의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안전위원회 답이 돌아왔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안철수계 의원들은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고 최근 창당한 대한신당은 민주평화당 등과 접촉하며 호남을 기반으로 한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스키 관광, 증기기관차 관광 같은 이색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 유럽 관광객을 겨냥한 겁니다. 자력갱생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북한에 관광은 제재 피해서 외화를 벌 수 있는 주요 수단이죠.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국가관광총국이 유럽인들을 겨냥한 새로운 관광 상품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에는 증기기관차 관광객을, 3월에는 마식령 스키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두 평양과 개성, 묘양산 관광과 연계한 상품으로 영국과 스위스, 독일 등 유럽 여행사와 함께 모객을 진행 중입니다. 북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90%는 중국인인데 중국 외 다른 지역으로까지 관광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즐거운 나라를 보내게 될 손님들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 여행사에서는 손님들에 대한 예약 사업과 종합적인 안내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관광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3대 핵심 관광지 가운데 양덕 온천 휴양지는 지난 10일 문을 열었고 원산 갈마지구와 삼지연 역시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관광산업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경제 성과를 과시하려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 역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북한 개별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망언으로 고발당한 류석춘 교수가 어제 비공개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도 류 교수를 징계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번 봄학기 류 교수가 강의하는 과목이 개설될 걸로 알려지자 학생들이 파면을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업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처음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어제 류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넉 달 만입니다. 해주실 말씀이 전혀 없으세요? 취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지만 류 교수는 올봄 1학기 사회학과 전공 과목과 교양 과목 강의 계획서를 학교 측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특히 전공 과목은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과목이어서 학생들은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두 과목 강의를 끝내면 류 교수는 정년 퇴직할 예정인데 학생들 사이에선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적인 발언을 한 가해자인 교수가 과연 명예롭게 퇴직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학생들 여론도 많이 모아지고 있다고.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류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해온 연세대 윤리인권위원회는 최근 류 교수에 대해 징계 처분 결론을 내렸습니다. 류 교수가 징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가운데 최종 징계 여부는 2차 회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네, 이번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소식입니다.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억울하다면서 재심을 청구했죠. 이걸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을 다시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윤 씨의 주장대로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보도에 오현태 기자입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오늘 정오 기쁜 날입니다. 뒤늦은 재심 청구에도 지난 세월을 원망하기보단 명예회복의 기쁨을 드러냈던 윤모 씨. 윤 씨의 무죄 주장에 법원이 30년 만에 응답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인정할 새 증거가 발견됐을 때 재심을 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윤 씨가 재심을 청구한 지 2달 만에 나왔는데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입니다. 윤 씨 측은 재심을 청구하면서 허위 자백과 강압 수사 등도 재심 사유로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재심 사유를 살펴보지 않고도 빠른 결정을 내릴 정도로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이 강력하다는 의미인데 다른 사유는 재심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다음 달 초에 재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3월 중에 정식 재판을 시작합니다.
윤 씨 변호인단은 이춘재는 물론 윤 씨를 수사한 검사와 형사, 국가수 감정인 등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심은 윤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과 함께 공소시효가 지나 실제 처벌은 할 수 없는 이춘재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죄를 묻는 일도 이뤄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유치원생들 교육비 받아서 명품 가방 사고 또 개인 차량 유지비로 썼던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 기억하십니까? 어제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 감독이 더 철저해질 전망입니다. 유치원생들 먹는 급식도 나아지고 비리 원장 퇴출도 쉬워질 전망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천효정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유치원생 90여 명이 먹을 국에 달걀 4개만 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보조금 등을 빼돌렸던 원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앞으로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이 쓰는 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 사용해야 합니다. 급식비와 인건비 등은 물론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 내역까지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과거엔 수기장부나 자체 프로그램을 써왔지만 앞으로는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상황을 훤히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굉장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투명한 회계 관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걸리면 2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진 반납 명령 말고는 당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또 부정을 저지르고도 간판만 바꿔 달아 다시 유치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설립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또 학교법인 이사장을 하면서 원장을 겸임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사장의 직위로 원장인 자신을 징계하는 이른바 셀프 징계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되고 자기 스스로 그냥 벌칙을 내리니까 가볍게 처리가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하지만 사립유치원장들은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공공성이 강화되는 만큼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에 대한 보조는 반드시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뀐 유치원 3법은 이르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주인과 함께 여기저기 산책하는 반려견들의 모습, 어디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일상화됐죠. 4집 중 1집 넘게 키울 정도로 반려동물은 이제 많은 가정의 일부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물 수가 늘수록 그늘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 해 12만 마리의 동물들이 거리에 버려지고 있고 또 2,000명 넘는 사람들이 개에 물리는 등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복지를 늘리고 사람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부터 반려견 2마리를 키우는 서미진 씨. 2마리 모두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했습니다. 서 씨는 개들을 데려오자마자 동물 등록부터 했습니다. 등록이 된 동물을 키우는 것이 이제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나 그럴 때 좀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키우는 반려견 중 칩이나 인식표를 달아준 경우는 4분의 1 정도. 돈이 드는 데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등록 자체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센터에서 동물을 판매할 때 분양자 명의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일부러 버렸거나 실수로 잃어버렸을 때 주인의 소재를 쉽게 찾기 위해서입니다. 분양 절차도 까다롭게 했습니다. 2년 뒤부터는 반려동물 생산 판매업자를 통해 사전 교육을 받은 뒤 데려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키우는 사람들이 책임을 갖고 반려동물을 관리하지 않으면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맹견 소유자는 내년부터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성숙한 반려동물인으로서의 그 소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무작위로 들어와서 아무나 쉽게 살수하는 것보다는 좀 그 산업 단계에서 많은 어떤 규제와 절차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동물 학대 처벌도 강화돼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년부터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 동물의 복지도 엄격해져 동물 실험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포항 지진이 난 뒤 세 번째 겨울을 맞고 있지만 지진 피해는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사정이 어려운 고령자 가구는 이번 겨울에도 난방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는 82살 유일근 할아버지 집입니다. 칼바람이 새어 들어오지만 난방시설은 전기장판이 전부입니다. 2년 전 지진으로 보일러가 고장난 데다 창문과 방문은 뒤틀려 그 틈새로 찬바람이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임시방편으로 접착제를 바르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눈도 안 달리고 저 뒤에 가면 벽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딱 벌을 줬거든요. 벌이니까 뭐 어떡할지 모르고 폰도 가고 막 이래가. 90살 김만순 할머니는 집 안에서도 외투를 입고 지냅니다. 갈라지고 벌어진 벽과 창문에 테이프와 신문지를 붙여놨지만 찬바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틈이 벌어지고 금이 가고 또 문도 있고 그 지다리가 틀려있게 문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문을 찡긋고 이렇게 해놔도 바람이 막 수수 들어오고. 이처럼 혼자 사는 저소득 노인들은 지진 발생 직후 피해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 스스로 집을 손볼 대책도 없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노인 가구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해서 이제 노인들이 그 신고도 못하고 어떻게 신고하는 절차도 몰라서 아마 이번 지진 피해 때 신고를 못한 가구들이 상당수 있지 않나. 포항시가 최근 이들을 위한 난방 지원 사업을 시작해 6천여 가구를 발굴했지만 이보다 많은 어려운 형편의 주민들이 아직도 추위에 떨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정임입니다. 중국의 한 도시에서 도로 지반이 갑자기 주저앉는 땅 꺼짐 현상으로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도심이 확장되면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정류장 앞 도로에 버스가 정차합니다. 사람들이 차에서 오르내리는 사이 갑자기 버스가 들썩하더니 도로 아래로 처박힙니다. 사람들도 구덩이 속으로 잇따라 떨어지고 잠시 뒤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西宁市的各部门已经赶赴现场进行救援，人员的伤亡情况正在进一步的核实当中。 이 사고로 6명이 숨졌고 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16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퇴근 무렵이라 사람들이 많았고 새나온 가스까지 폭발해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큰 구덩이 속으로 아스팔트가 무너져 내립니다. 깊이 38m의 이 땅꺼짐 사고로 3명이 40여일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뒤집어진 채 구덩이에 처박혀 있습니다. 지난해 지름 3m짜리 싱크홀이 발생했던 베이징의 한 도로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도로 아래 오수관에서 새나온 물이 집안 치마를 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심 땅꺼짐 사고는 대부분 지하철 굴착, 상하수도관 누수, 또 지하수를 마구잡이로 포올려 쓰는 바람에 발생합니다. 도시 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서 더 큰 재난을 부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서울 지하철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이른바 유령역으로 불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원래 용도와 달리 뮤직비디오나 드라마 촬영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빈 터널. 아이돌 그룹 엑소의 뮤직비디오 첫 장면입니다. 또 다른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들이 노래를 부르며 터널을 따라 걷습니다. 이 두 장면 모두 같은 곳에서 촬영됐습니다. 2호선 신설동역 지하 3층 승강장인데 승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1974년 5호선과의 환승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지만 계획이 취소되면서 폐쇄된 겁니다. 수십 년째 방치돼 있어 무서운 느낌마저 드는 이곳. 그래서 흔히 신설동 유령역으로 불립니다. 3개의 철문을 지나가면 어두컴컴한 공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6호선 신당역 지하 1층 환승통로입니다. 이곳 역시 방치된 유령역입니다. 서울 지하철역에는 이처럼 사용되지 않는 승강장이 5곳 있습니다. 모두 노선 계획이 변경되면서 방치된 곳들입니다. 신설동역과 신당역 외에 노년역, 영등포시장역, 신풍역에도 지하에 유령역이 숨어 있습니다.
신설동 유령역의 경우 특유의 분위기 탓에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으로도 자주 활용되면서 이미 SNS에선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촬영지라든지 어떤 복합 공간으로서 개방을 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공사로서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이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피겨의 유영이 동계 유스올림픽에서 무결점 연기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유영은 이번 대회를 통해 기술과 예술을 겸비한 세계 정상급 선수로 올라섰습니다. 첫 소식 한성윤 기자입니다. 이거 소리 한번. 공중 3회전 반을 도우는 고난도 트리플 악셀을 유영이 가볍게 착지에 성공합니다. 그동안 프리에선 번번이 실패했지만 이번엔 실수 없이 해냈습니다. 유영은 트리플 악셀을 포함해 7번의 점프에서 모두 가산점을 받으며 무결점 연기를 완성했습니다. 에비타의 선율에 맞춰 애절한 연기를 펼친 유영은 연기력과 음악 해석에서 톱 선수를 상징하는 9점대를 받았습니다. 67.38의 역대 주니어 사상 최고의 구성 점수를 받아 기술과 예술 모두 세계 정상급으로 올라섰습니다. 압도적인 연기로 금메달을 딴 유영은 시상식 직후 15살 어린 소녀로 돌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In Youth Olympic, I did well, so maybe buy me some good foods or maybe. 유영은 올 시즌 고난도 트리플 악셀을 시도하며 기술적으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다음 시즌부터는 4회전 점프까지 도전해 2년 뒤 베이징 올림픽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t's very good for me to learn something in the Olympics too. So I hope I can be more better next few years. 김연아 퀴즈의 길을 걷고 있는 유영은 다음 달 4대륙 선수권에서 국내 선수로는 김연아 이후 처음으로 메달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한성윤입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최근 악연의 팀으로 떠오른 우즈베키스탄과 내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지난 아시안게임 맞대결에서 김학범 감독은 눈물까지 흘렸는데 우승을 다툴 수 있는 팀인 만큼 기선제압에 나섭니다. 이진석 기자가 전합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8강전. 김학범호는 우즈베키스탄의 반격에 역전을 허용해 탈락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연장 끝에 4대3으로 이겼지만 산전수전 가격근 김학범 감독이 눈물을 보일 만큼 치열한 한판이었습니다. 힘드네. 너무 힘들게 오는 것 같아. 2015년 킹스컵에서 우즈베크 선수가 우리 선수를 폭행하면서 본격적인 악연이 시작됐습니다. 2018년 23세 이하 챔피언십 4강에선 4대1 참패. 통산 전적에선 우즈베크를 압도하고도 최근엔 2승 2패로 팽팽합니다. 결전지인 방콕으로 이동한 대표팀은 우즈베크와 결승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만큼 기선을 제압한다는 각오입니다. 체력에서도 자신 있다며 이동준과 엄원상의 스피드로 승부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준비해가지고 방심하지 않고 좋은 경기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은 요르단과 0대0으로 비겨 아직 첫 골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임으로 조 3위에 머문 베트남은 북한을 이기고 다른 팀 결과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3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뤄낸 여자 배구 스타들이 V리그 무대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에이스 이재영은 휴식을 취한 가운데 흥국생명이 기업은행을 완파했습니다. 팀이 지고 있자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기업은행 국가대표 3인방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반면 몸을 풀고 있는 이재영은 장난기 넘치는 모습인데요. 에이스 이재영이 벤치에서 힘을 보탠 가운데 백업 공격수 이한빈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다이렉트 공격에 이어서 서브 에이스까지 터트리네요. 신예의 박현주마저 강력한 서브로 힘을 보탠 흥국생명은
기업은행을 3대0으로 꺾고 4연승 행진을 달렸습니다. 프로농구에서 동료의 석점슛을 만들어준 허슬 플레이가 전자랜드를 구했습니다. 조연은 차바위, 주연은 김지환이었습니다. 먼저 혼전 상황에서 기세를 올린 건 KCC였습니다. 전자랜드의 공을 가로채 손교창 덩크슛으로 분위기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차바위의 몸을 아끼지 않는 허슬 플레이가 전자랜드를 구했습니다. 리바운드를 위해서 몸을 던지는 차바위. 이 공이 김지환에게 연결됐고 김지환 석점포가 적중합니다. 삼산체육관이 열광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기뻐하는 유도훈 감독. 다시 한번 봐도 그야말로 차바위의 희생이 만든 극적인 석점포였습니다. 김지환이 석점슛 3개를 터뜨린 가운데 팀 전자랜드의 힘이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전자랜드는 KCC를 80대 75로 이겨 단독 4위로 올라섰습니다. 소속팀 선수가 파울을 선언받았는데 감독이 박수를 쳤습니다.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은 김승기 감독이 이 황당 박수 사건으로 결국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문영규 기자입니다. 인삼공사가 7점 차로 끌려가던 연장 종료 1분 40초 전 심판이 인삼공사 이재도의 파울을 선언하자 김승기 감독이 손을 들어 박수를 칩니다. 판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습니다. 이후 김승기 감독은 주요 선수를 벤치로 불러들였고 선수들도 공격 시간을 허비하다 슛을 쏘는 등 태업을 하다 경기를 내줬습니다. 결국 KBL은 오늘 재정위원회를 열어 김승기 감독에게 한 경기 출장 정지와 역대 최고액 제재금 1,000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좀 화가 좀 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독으로서 좀 자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별할 게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건 잘못했고요. 김승희 감독의 잘못이 중대하지만 일각에선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도 논란입니다. 실제로 김승희 감독도 3가지 판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는데 KBL은 3개 중 라렌의 트래블링을 놓친 것은 오심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서민수의 트래블링, 라렌의 팔꿈치 사용은 정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렌 선수의 하나 워킹 하나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건 인정을 했고요. 또 맨 마지막에 라렌 선수가 팔꿈치 쓴 부분은 브라운 선수의 이제 페이크였기 때문에 애매한 판정과 불성실한 경기 운영, 피해는 농구장을 찾은 팬들의 몫입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2017년 월드시리즈 우승팀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가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휴스턴 단장과 감독이 해고되고 구단에 벌금도 부과됐는데 추가 징계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정상적으로 보이는 경기, 잘 들어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2번 쿵 한 소리는 체인지업 신호입니다. 아무 소리가 나지 않을 때는 패스트볼입니다. 휴스턴은 외야에 설치된 카메라와 모니터로 상대 포수의 사인을 읽은 뒤 이처럼 더그아웃에서 쓰레기통을 쳐 타자에게 구종을 알려줬습니다. 당연히 휴스턴 타자들은 상대 투수들을 쉽게 공략했습니다. 월드시리즈에서도 사인 훔치기를 감행한 휴스턴은 2017년 LA 다저스를 꺾고 우승했습니다. 이 같은 사인 훔치기에 대해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2달간 진상조사를 펼쳤고 철퇴를 가했습니다. 구단에 벌금 500만 달러를 부과하고 드래프트 1, 2라운드 지명권까지 박탈했습니다. 휴스턴 구단주는 1년 자격정지를 당한 단장과 감독을 곧바로 해고했습니다. We accept their decisions and findings and penalties. I have made the decision to dismiss A.J. Hinch and Jeff Luhnow. We need to move forward with a clean slate. LA타임스는 2017년 월드시리즈 우승팀은 빈칸으로 남겨둬야 한다며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무국의 화살은 알렉스 코라 현 보스턴 감독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2017년 휴스턴의 벤치 코치로서 사인 훔치기를 주도한 코라는 2018년 감독으로 보스턴을 우승시켰을 때도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NBA 최고의 승부사 중 하나죠. 포틀랜드의 데미안 릴라드가 기막힌 하프코트 버저비터를 터뜨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입니다.
내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진 탓에 날이 더 춥게 느껴진 오늘이었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도 평창의 오늘 모습인데요. 기온이 낮아진 덕분일까요? 평소 한산했던 스키장에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걸 볼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오늘만큼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출발하겠는데요.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기온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고 제주 지역은 오늘 내린 눈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철원 영하 11도, 대전 영하 4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도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제주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KBS 9시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